안녕하세요. 오늘 행사의 첫 번째 세션 진행을 맡은 재테크 스크루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서 이렇게 와주셨는데요. 사실 이 행사는 30명 정도 소규모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어찌하다 보니까 이렇게 10배나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셔서 저와 회사 직원분들이 아주 부랴부랴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 때문에 지난 2주일간 바쁘게 준비해 주신 많은 분들께 너무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참석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방송 장비도 대여하고 저도 대충 입고 하려고 했는데 일이 너무 커져서 오늘 헤어 메이크업도 받고 왔습니다. 연말에 시간 내서 오프라인에 오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특별한 선물들을 준비했는데요.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 강wan국 작가님의 암호화폐 신간, 그리고 오늘 강의 후에 진행되는 디프리도 있고요. 저희 퀀터스 연구팀에서 직접 만든 주식, 코인 전략을 자동 매매해 보실 수 있도록 10만 원 넘는 이용권을 준비했습니다. 입장하실 때 다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신다면 저희 직원분한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은 많은 것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미나라고 해서 너무 딱딱하게 진행되는 것은 원하지 않고요. 편하게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저에게 주어진 이 40분이라는 시간을 최대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중간중간에 퀴즈를 낼 건데요. 맞추신 분께는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 1만 원권을 2장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세계 최초의 주식 거래소는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네덜란드 어디죠? 네, 맞습니다. 정답. 너무 쉽게 맞추시네요. 또 어렵게 준비했는데 난이도를. 이러면 제 분량을 못 채울 것 같습니다. 못 맞출 줄 알았는데. 이제 또 강의 중간중간에 제가 퀴즈를 심어놨기 때문에 아직 기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 참여하신 많은 분들이 저의 SNS 팔로워 분들이어서 저를 잘 아시겠지만 혹시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15년 차 직장인이자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서 재테크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은 개인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을 올해 1월 1일에 만들었는데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아서 4만 명이 넘었고 이것을 통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네이버 경제 비즈니스 대표 블로거로 4년째 활동을 하고 있고 네이버 웹툰도 올라가 있습니다. 혹시 제 네이버 웹툰을 보신 분 계실까요? 많이 없으시네요. 네, 역시 다들 투자 공부만 하셔서 웹툰 안 보시는 것 같습니다. 훌륭합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클래스 101 강의 플랫폼에서는 재테크 분야 탑3를 2년 넘게 기록하고 있고 3년 전 제가 출간한 회사 언제까지 다닐 거니 책도 많은 관심을 받아서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인 저는 아직도 회사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기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재테크를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갈피를 못 잡으시는 것 같아서 재테크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인스타그램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부단체를 만들어서 5년 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모임원이 90명이 넘고요. 월급의 1,000원 단위 끝전을 모아서 반기별로 어려운 이웃분들을 위해서 기부를 해나가고 있는데 혹시 소소한 기부 모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저는 대기업 SKT를 퇴사하고 퀀터스 회사로 여기로 이직을 해서 일을 하고 있고 제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2마리 토끼를 다 잡아서 덕업일치에 성공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일하지만 아주 행복하게 직장을 다니고 있죠.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강의 목차입니다. 먼저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와 직장인이 장기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전략, 경기 사이클별 전략, 그리고 계절성과 퀀트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식 계좌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와 저의 투자 공부 루틴까지 같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꽤 많이 만들었는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부터 약 30분밖에 없어서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MBTI가 TJ라서 이런 거 꼭 지켜야 마음이 놓입니다. 그래서 혹시 강의 자료 촬영하실 분들은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한 자리니까요. 자, 그럼 이제 강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투자를 해야 될까요? 화폐 가치 계산기를 통해서 물가 상승률을 평균 2%로 고려 보았을 때 20년 뒤에 현재 1억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게 되는 금액은 1억 4,859만 원이 되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 현재 1억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은
20년 뒤에는 1억이 아닌 1억 4,859만 원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즉, 내가 1억을 현금으로만 가지고 있다면 투자를 별도로 하지 않는 이상 이 1억의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하게 돼서 이전보다 적은 물건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제가 직접 계산을 해봤습니다. 원금 1억으로 수익률 2%부터 15%인 투자 상품에 장기간 투자를 해나가는 경우 잔고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한 건데요. 수익률 2%는 은행 예적금 상품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30년 투자를 해도 앞에 1억의 숫자가 변하지 않게 됩니다. 반면에 8%의 투자 상품에 30년간 장기 투자를 하면 10억이 되고 만약 꾸준하게 연평균 15%의 수익률을 올리게 된다면 66억으로 자산이 늘어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려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투자 자산 중에서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 이미지는 1970년부터 2023년까지 주식, 채권, 금, 부동산, 현금의 수익률 그래프를 나타낸 건데요. S&P 500 주식에 $100를 투자하였다면 약 55년 동안 22,419달러로 약 220배 늘어나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주식보다 좋다고 생각하는 부동산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1,542달러로 고작 15배 증가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물론 부동산 입지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분석돼야 하는 점도 있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주식이 부동산보다 압도적으로 수익률이 높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식 투자로 돈을 못 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몇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여유 자금이 아닌 돈으로 아무 기준 없이 투자를 합니다. 또는 주식 투자가 뭔지도 잘 모르는데 어려운 투자를 한다거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금액으로 단기 투자만을 원하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기에 속하는 분들이 계셔서 뜨끔하셨을 겁니다. 사실 저도 2018년에 주식 투자 공부를 하는 초창기에는 여기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정신 차리고 제대로 공부를 시작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식 투자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반대로 하면 되겠죠. 여유 자금으로 나만의 기준을 만들어서 단계별로 차근차근 밟아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기준을 지켜왔기 때문에 크게 잃지 않고 투자를 지속해 나갈 수 있게 되었죠. 한순간에 많이 버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을 수 있지만 주식 투자는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앞으로도 저는 저만의 기준을 만들어서 제가 감당 가능한 액수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ETF는 무엇의 약자일까요? 네, 맞습니다. 네, 너무 저희 스태프분들 퀴즈 다시 준비를 할까요? 네, 너무 빠르게 맞추시네요. 네, 여러분 장기 투자해야 한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매우 험난합니다. 다들 본인이 장기 투자자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투자를 시작하지만 사실 마이너스 30% 하락을 맞고 나면 우리는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믿음이 흔들리게 되죠. 갑자기 경기 침체가 오기도 하고 물가가 오르거나 전쟁이 나거나 등등 별의별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의 투자 심리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에 실패하게 되는 거죠. 즉, 심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바로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하는 사건들 때문인데요. 주식 투자는 언제든지 나의 투자금이 반토막 날 수 있는 자산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경제 위기는 주기적으로 찾아오죠. 1997년 IMF,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그리고 2주 전에 어떤 분께서 이상한 짓을 벌이셔서 국내 주식이 크게 하락을 하고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외국인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어떠한 이유로 주식이 하락할지 아무도 몰라요. 예를 들어 볼게요. 다들 2000년 닷컴 버블 기억나시죠? 저도 이때 고등학생이었고 인터넷이 한참 보급되었던 시기였는데요. 이때 나스닥 지수가 3년 연속으로 30%씩 빠져서 이것을 회복하는 데 무려 15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내 돈이 원금 회복이 되기까지 15년이 걸리면 과연 여러분들은 장기간 투자에 나갈 수 있을까요? 이렇듯 장기 투자가 힘든 이유는 주식은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지만
중간중간에 큰 폭으로 하락하는 구간 때문에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에만 100%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고 자산 배분 전략을 통해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해나가야 됩니다. 특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직장인이시잖아요. 직장인들이 업무도 많고 회의도 많은데 계속 주식 계좌만 들여다보면서 시장에 대응하기 어렵죠. 그래서 직장인들에게는 마음 편하게 회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산 배분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파란색은 주식에 100% 투자한 전략이고 연두색은 자산 배분을 한 전략의 성과입니다. 어떤가요? 결과로만 보면은 주식에만 투자한 전략의 성과가 훨씬 좋죠. 이것만 보면 여러분은 어떤 것에 투자를 하고 싶으시죠? 주식이요? 주식이요? 다들 야수의 심장이시군요. 네. 주식에 투자하겠다는 분들은 만약에 이 그래프를 보면 어떨까요? 연도별로 상승 하락을 막대 그래프로 자세히 살펴보면 2008년에 주식에만 투자를 한 경우 마이너스 40% 가까이 빠진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주식 계좌에 1,000만 원이 있었는데 갑자기 600만 원으로 하락한 경우에 과연 공포를 느끼지 않고 앞으로 오를 거니까 괜찮아 라고 장기 투자에 나갈 수 있을까요? 반면에 자산 배분한 포트폴리오는 2008년에 마이너스 3%밖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 보면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의 위력을 느낄 수가 있죠. 가장 기본적인 자산 배분 전략은 바로 주식과 채권 조합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럼 주식과 채권의 비중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파란색은 주식과 채권의 비중이 7대3, 녹색은 5대5, 회색은 3대7인데요. 최근 10년 동안의 결과를 보면 주식의 비중이 높은 7대3 포트폴리오가 연평균 8%로 수익률이 가장 좋습니다. 반대로 최대 낙폭인 MDD 수치를 보면 채권의 비중이 높을수록 수치가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즉 CAGR과 MDD 수치를 보고 나는 어떤 포트폴리오에 적합한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CAGR이 높다면 MDD가 마이너스 36%인 것도 견딜 수가 있는지, 아니면 MDD가 마이너스 20% 이상인 것은 못 견딜 것 같으면 주식 채권 비중이 3대7인 포트폴리오를 선택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정답은 없고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각기 다르므로 본인이 직접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식과 채권의 조합이 매우 안정적이라고 하더라도 매번 그런 건 아니에요. 연도별 수익률 그래프를 통해 약 30년간의 통계를 보면 2008년과 2022년에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때 공통적으로 주식과 채권이 모두 하락을 하다 보니까 한쪽의 자산이 다른 쪽 자산의 하락을 방어해주지 못하고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주식과 채권이 동반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었을까요? 이것도 너무 궁금해서 제가 1928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 S&P 500 지수와 미국 10년물 채권의 연도별 수익률을 직접 정리해봤습니다. 주식과 채권이 동반 하락한 횟수는 96번 중에 고작 5번인 것을 알 수 있죠.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요. 즉 이런 경우는 그리 빈번하게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주식 채권 조합 포트폴리오에서 크게 하락하는 경우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투자를 할 때는 워스트 케이스도 고려하기 때문에 알고는 계셔야 되죠. 주식과 채권의 비중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이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여기 정리해 두었는데요. 보통 연령대에 따라 본인의 나이대만큼 채권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0대이신 분들은 아직은 공격적으로 베팅해도 회복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채권에 30%를 투자하면 좋고요. 50대의 분들은 노후 자금이 곧 생활비이기 때문에 큰 손해를 입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식과 채권에 반반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의 조합은 주식과 금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요즘에 금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금은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인 투자 수단으로 여겨졌고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금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과연 그럴지 주식과 금 자산 배분 전략의 과거 성과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이 파란색은 주식의 100%, 녹색은 주식과 금의 반반, 회색은 금의 100% 투자한 그래프인데요. 최종적으로는 주식에만 투자하는 것이 가장 성과가 좋지만 주식은 언제든지 반토막이 날 수 있는 자산이라는 것을 MDD-50% 수치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금에만 투자한 경우 연평균 7%의 상승을 보여주는데 MDD가 주식보다 높은 마이너스 61%를 기록합니다. 다들 금은 안전자산으로 알고 있는데 변동성이 주식보다 크다는 것을 백테스트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주식과 금에 반반 투자한 성과를 보면 연평균 수익률이 10%로
주식에만 100% 투자하는 것과 비슷한데 MDD가 마이너스 33%로 개선되었습니다. 즉 주식이 내려갈 때 금이 상승을 해주면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하락률을 방어해주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 주식이 하락할 때 금이 보합 상승을 했던 연도를 정리해봤더니 이와 같습니다. 2002년에 미국 주식이 마이너스 20% 빠졌을 때 금이 25% 올라줘서 주식과 금 5대5 포트폴리오는 2.3%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1973년에 금이 무려 72%나 올라줬습니다. 이처럼 주식과 금이 상호 보완을 하면서 우상향하는 자산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좋아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는 바로 레이 달리오의 사계절 포트폴리오입니다. 레이 달리오의 사계절 포트폴리오는 미국 주식 30%, 미국 장기채 40%, 미국 중기채 15%, 원자재 7.5%, 금 7.5%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평균 수익률은 5%로 그렇게 높진 않은데 MDD가 마이너스 19%로 크게 하락하지 않는 포트폴리오입니다. 특히 2008년에 금융위기 때 주식이 마이너스 40% 가까이 하락할 때 이 포트폴리오는 3%밖에 안 빠질 만큼 경제 위기 때는 주식 외에 여러 가지 자산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여러분의 이제 손실을 최소화해 줄 뿐만 아니라 좋은 수익률을 기록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투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운영본부에 들어가서 기금 포트폴리오를 보실 수 있는데 현재 주식의 47%, 채권의 36% 투자를 해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노후 생활비를 지급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금이다 보니까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국내 주식 비중보다 해외 주식 비중이 높고 채권은 국내가 해외보다 비중이 높죠. 즉 국내 주식 비중이 낮고 국내 채권 비중이 높다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가 그만큼 안 좋은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연금도. 자, 세 번째 퀴즈입니다. 삼성전자가 코스피에 상장된 연도는 언제인가요? 이건 바로 못 맞추겠죠. 업다운 하겠습니다. 1959요. 업. 손 들고 해주시겠어요? 네. 1975년 정답입니다. 검색하셨나요? 자, 이제 경기 사이클별 투자 전략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경기는 확장, 하강, 침체, 회복, 다시 확장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서 순환합니다. 경기가 안 좋은 시기가 있으면 이것이 영원하지 않고 다시 경기가 좋아지는 시기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 경기 사이클에 따라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면 될까요? 이 자료는 피델리티 자산운용사에서 발행한 리포트 내용의 일부인데 많은 분들이 경기 사이클별 투자 전략에 대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회복, 확장, 하강, 침체 구간별로 11개 섹터의 수익률 통계를 표로 정리한 겁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경기가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많은 섹터들의 흐름이 좋다가 경기가 하강하고 침체에 들어선 순간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유틸리티와 같은 경기 방어주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섹터들이 마이너스인 것을 알 수 있죠. 즉 경기가 안 좋으면 사람들은 정말 필요한 품목들에만 어쩔 수 없이 지출을 하고 나머지 항목들은 소비를 줄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이익이 줄어들게 되어 주가가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저는 이 표를 프린트해서 노트북 앞에 붙여놓고 주기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미국 S&P 10개 섹터들을 경기 사이클 4개 국면으로 나누어서 평균 수익률을 제가 표를 정리해봤습니다. 경기 침체기를 보면 필수 소비재를 제외하고는 모든 섹터가 마이너스인데 필수 소비재의 수익률이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예적금을 하는 게 낫죠. 그리고 경기 회복기에는 모든 섹터가 다 좋은데 그 중에서 부동산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시기에는 보통 기준금리가 인하되어 부동산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적어서 투자가 활성화돼서 만약 리츠 섹터에 투자하면 평균적으로 39%의 수익을 거두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경기 확장기에는 생산과 고용이 증가하는 것이 특징인데 이 기간도 모든 섹터가 상승합니다. 각 섹터들이 미래에도 이와 같이 100% 동일하게 움직일 것이라는 보장은 못하지만 그래도 이런 데이터를 알고 있으면 경기가 안 좋을 때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경기 회복기에는 주식 투자 비중을 늘려야 되고 경기가 안 좋을 때를 대비해서 현금 비중을 늘리거나 필수 소비재 섹터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는 식의 대응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위와 같이 경기 사이클별로 각 섹터별 ETF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ETF를 투자해야 하는 걸까요? 수천 개에 달하는 ETF를 찾아서 해당 ETF가 이 섹터를 추종하는 ETF인지 다 직접 분석을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을 사용하면 아주 쉽게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국내 상장된 ETF는 불가능하고 해외 ETF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바로 섹터 SPDR 사이트에 들어가면 각 섹터별로 투자할 수 있는 11개의 ETF 시리즈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SPDR은 세계 최대 전용 운영사인 스테이트 스트리트에서 제공하는 ETF 브랜드명인데요. 이 ETF 이름은 XL로 시작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에 투자하는 ETF는 XLC, 에너지는 XLE, 금융은 XLF와 같이 티커명만 봐도 어느 섹터에 투자하는지 유추해 볼 수가 있죠. SPDR에서 제공하는 11개의 ETF들이 각 섹터에서 최고의 ETF라고 보장 못해드리지만 그래도 각 섹터를 추종하는 여러 ETF들 중에서 시가총액 탑을 차지하고 있고 많은 투자자들이 선택하는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당 섹터에 속하는 ETF들을 모두 조사하고 분석하는 시간을 매우 절약해 준다는 측면에서 가성비가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피델리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경기 사이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회복 단계에 있고 많은 국가들이 지금 확장 기간이 지나서 둔화로 가고 있죠. 이건 팩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경기가 정말 안 좋아지는 침체 구간으로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방법을 활용해서 경기 사이클별로 올 섹터를 선택하고 투자하려면 매주 경제 지표를 확인하고 현재 경기가 어느 구간에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경제의 계절을 모른 채로 투자를 하게 되면 추운 겨울에 반팔을 입고 외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내일의 날씨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계절의 변화는 알 수 있는 것처럼 뉴스를 보고 경제 지표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자, 네 번째 퀴즈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주식은 어느 회사의 주식일까요? 버크셔 해서웨이 스펠링이 어떻게 되죠? BER K .A요? 풀 스트링으로 플레임으로 어렵게 가야겠습니다. 안 되겠어요. 제가 시간 좀 길게 끌어야 되거든요. 스펠링 아시는 분? 네. 네, 뒤에 HAGA 맞습니다. 오, 대단하시네요. 이번에는 흥미로운 주제인 계절성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 인스타그램 팔로워분들 아실 텐데 저는 매주 일요일마다 과거 주식 통계를 보면서 노트에 정리하는 게 취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제 인스타그램 공지 채널에 매주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과거가 미래를 보장해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투자에서 수익을 낼 확률을 높여주거든요. 1950년부터 2023년까지 S&P 500 지수 수익률 통계를 보면 4분기는 상승할 확률이 79%나 되고 평균적으로 4.3%의 수익을 낼 만큼 강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분기죠. 그리고 1928년으로 기간을 더 확대해서 4분기 때만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여기 하락했던 기간보다 상승했던 기간이 훨씬 많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여김없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S&P 500 데이터를 분석해서 1년 중에 가장 최악의 달이었던 것을 통계를 낸 건데 8월부터 10월까지는 1년 중에서 가장 안 좋았던 해로 기록되었던 달이 많죠. 반면에 11월부터 12월은 최악의 달로 기록된 적이 적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11월 수익이 정말 좋았고 12월도 나쁘지 않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는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1964년부터 2023년까지의 월별 수익률과 상승할 확률에 대한 통계를 찾아냈는데요.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좋다라는 것을 뜻하고 노란색과 주황색은 안 좋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크게 두 가지 구간으로 나눠보면 10월부터 4월까지는 괜찮고
5월부터 9월까지는 투자로 크게 재미를 보지 못하는 구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혹시 11사 전략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오, 너무 훌륭합니다. 네, 11사 전략은 오래전부터 미국에서 알려진 전략으로 11월부터 4월까지 투자를 해야 수익이 높고 5월부터 10월까지는 안 좋다라는 건데 정말 그런지 제가 데이터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표는 투자 시기별 6개월 수익률 통계를 낸 건데 그럼 12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기간은 11월부터 4월이고 평균적으로 6.9% 수익을 내고 상승할 확률은 76%나 됩니다. 반면에 가장 수익률이 안 좋았던 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고 1.7%의 수익만 거두게 됩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투자해야 하는 기간과 현금을 확보해야 하는 기간이 나뉘게 되죠. 만약에 나는 계절성에 잘못 투자해서 손해를 보고 계신다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투자 기간에 따른 손실 확률을 나타낸 통계인데요. 하루만 단타를 쳤을 때 잃을 확률이 46%인데 장기 투자를 할수록 손해를 볼 확률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만약에 10년 장기 투자 시에는 잃을 확률이 6%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네, 미국인 경우에만. 네. 네, 이제 퀀트 투자에 대해서 가볍게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저한테 퀀트 투자를 배우신 분들도 여기 많이 오셨는데 퀀트 투자는 계량 투자로 불리기도 하고 수학 통계에 기반해서 투자 모델을 만들어서 투자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들으면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이론에 근거하여 가설을 수립하는 단계이고 두 번째는 수립한 가설을 토대로 수식화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과거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해당 수식을 검증하는 단계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증으로 확인한 전략을 실전 투자하는 단계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즉, 주관적인 나의 감정을 배제하고 오로지 숫자에 근거하여 투자를 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주관적인 추측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백테스트 과정을 통해서 해당 전략을 증명하는 단계가 꼭 수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퀀트 투자가 직장인들에게 매력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ETF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고 백테스트 과정을 거쳐서 검증하기 때문에 확률이 높은 전략에 투자 가능합니다. 만약에 자동 매매까지 연동시켜 놓으면 매수 매도를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나의 심리를 버리고 기계적으로 투자 가능하고 마켓 타이밍을 넣어서 시장이 크게 하락할 때는 미리 빠져나가서 큰 손실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TF 투자도 물론 같이 해야 되는데 나의 자산을 급격하게 올려줄 필살기 전략을 하나쯤 가지고 있어야 든든하죠. 실제로 저는 퀀트 투자를 한 지 3년이 넘었고 자동 매매까지 해놓고 있어서 알아서 매수 매도 체결 문자가 오게 됩니다. 다들 주식 거래를 할 때 직장 동료와 팀장님 눈치가 보여서 화장실 가서 하지 않나요? 그렇죠. 아침 9시 좀 넘어서 화장실 가죠. 거래를 합니다. 체결될 때까지 화장실에서 안 나와요.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게 매수 매도가 돼야지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자동 매매를 해놓으면 내가 정해놓은 전략에 맞는 기업에 알아서 투자를 해주기 때문에 굳이 화장실 가서 스마트폰으로 거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는 제가 블로그에 퀀트 투자 성과를 기록했던 포스팅인데요. 4개월 만에 31%를 벌고 빠져나오기도 했고 1개월 만에 12%를 달성하고 시장이 크게 하락하기 전에 제 마켓 타이밍이 켜져서 자동으로 매도가 됐기 때문에 빠져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그래프는 저희 퀀터스에서 사용자분들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주식 코인 퀀트 전략입니다. 왼쪽은 미국 ETF 10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매일 수십 개의 시그널들을 자동으로 분석해서 자산군별로 비중을 조절해서 투자하는 동적 자산 배분 전략입니다. 다들 SPY, 스파이 ETF 아시죠? 네. 여기 보이는 회색 선이 스파이 ETF고 주황색 전략이 저희 퀀터스에서 만든 전략입니다. 보시면 수익률이 압도적이지만 시장이 하락했던 구간에 저희 전략은 현금화를 많이 시켜놓기 때문에 거의 빠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거는 AI가 자동으로 알아서 해준 겁니다. 마켓 타이밍이 켜지면. 그리고 여기 오른쪽은 정말 미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들 암호화폐 투자 하시나요? 네, 하시죠. 비트코인의 수익률이 정말 높은데 여기 회색 선이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수익률이 되게 귀여워 보이죠? 네, 저희가 만든 암호화폐 퀀트 전략이 주황색입니다. 비트코인보다 약 10배의 수익을 거두고 있죠. 그래서 퀀트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2부에서 저희 대표님께서 더 자세하게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마지막 퀴즈입니다. 한국에서 최초로 상장된 기업은 무엇인가요? 검색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요. 경방이요? 아닙니다. 네? 두루넷이요?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저도 처음 듣는 기업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조선 취임사? 아니에요. 아니에요. 혹시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는데 그렇게 나오나요? 조선 방직이요? 아닙니다. 삼성물산? 아닙니다. 혹시 검색이 다 다르게 나오나요? 대한증권이요? 대한까지 맞았는데. 아닙니다. 같은 말인가? 아닙니다. 아니요. 대한 아닙니다. 대한해운공사? 아닙니다. 대한증권. 아니에요. 어렵군요, 이게. 대한항공공사? 아니에요. 대한증권거래소? 아니에요. 대안은 맞는데 아니에요. 이게 이름이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오랫동안 너무 지속돼서. 아니에요. 대한화재 해상부? 너무 시간이 잘 가고 있어서 좋네요. 아니에요. 검색이 다 다르게 나오나요? 안 되겠네요. 챗GPT. 네, 저쪽에 손 들고 계신. 아니에요. 정답은 어디요? 아니에요. 대안까진 맞아요. 제가 정답을 공개할게요. 그리고 아닙니다. 네. 네, 마지막. 아닙니다. 정답은 대한전선인데요. 네. 아무도 맞추신 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킵해놨다가 다른 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두 개 챕터는 저의 개인적인 투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추구하는 신념이 있는데요. 공부를 하면서 얻은 데이터를 정리하고 내가 검증하지 않은 전략은 절대 돈을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자산 또는 하나의 전략만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 위기가 오면 손해가 커지기 전에 미리 빠져나와서 현금화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투자를 지향하기 때문에 저는 저의 심리를 최대한 버리려고 합니다. 저의 14개 주식 계좌 현황인데요. 너무 변태 같죠? 네. 크게는 자산 배분, 퀀트, 배당주, 성장주로 나누고 그 안에서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서 서로 다른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투자를 실행하기 전에 여기 추가 적립, 매수, 매도, 리밸런싱 등의 기준을 다 미리 정해놓고 간다는 겁니다. 주식을 매수하는 순간 우리의 심리는 흔들리기 때문에 최대한 미리 다 정해놓고 가야 객관적인 투자를 실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을 보시면 현재 비중과 목표 비중이 보이시죠? 저는 이 계좌의 잔고를 주기적으로 체크해서 목표 비중보다 현재 잔고가 넘치는 계좌는 그 다음 달에 추가 적립금을 넣지 않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자산 또는 계좌의 밸런스를 계속 유지하고 있죠. 네, 마지막으로 약 5분 동안은 저의 투자 공부 루틴을 잠깐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저는 매일 출근 전에 전날 주식 시장과 경제 지표들을 정리해서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네이버 증권에 가서 눈으로 보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겠지만 눈으로 보는 것과 내가 직접 손으로 적어보는 것은 큰 차이입니다. 2018년에 주식 투자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저의 첫 번째 루틴이었고 그 당시에는 이게 어떤 도움이 될지 확신이 들지 않았지만 그냥 매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식 투자에 관심을 쏟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가시면 내일부터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출퇴근 지하철에서 독서를 하면서 1년에 50권의 책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12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출퇴근 시간을 합치면 1시간이 넘는데 이 시간을 활용하면 일주일에 한 권의 책은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넷플릭스 보거나 불필요한 카톡 하지 마시고 내 투자 수익률을 높여주는 내 자산 증가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활동에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책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들은 엑셀이나 PPT에 따로 정리해서 기록해 둡니다. 그리고 좋은 전략들은 직접 데이터를 따로 분석해서 나만의 전략으로 만들고 확신이 들면 실행까지 해봅니다. 코스피, 코스닥 데이터를 구해서 각 월별로 상승 흐름을 분석해서 이때는 현금 비중을 늘린 것이 좋겠구나라는 것을 세우고 S&P 500에 대한 데이터들을 구해서 이런 분석거리들은 따로 PPT에 정리해서 노트로 만들어 나가고 있죠. 주말에는 경제지표 30개를 체크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기록해 나가면서 현재 경기가 어떤지 흐름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색깔로 표시해놨잖아요. 빨간색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수치를 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색깔별로 뭐 녹색은 괜찮고 노란색은 경고등이고 빨간색이 안 좋다는 신호로 해서 빨간색이 많이 켜지면 저는 현금 확보를 많이 하고 있죠. 물론 제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주일에 5번 정도 헬스장을 가고 있는데 평일에 퇴근하고 저 집에 간 밤 11시입니다. 밤 11시에 헬스장을 가서 1시간 정도 25세트를 하고 옵니다. 주로 투자 유튜브 영상을 1.5배속으로 틀어놓고 8개 정도의 영상을 시청하고 있죠. 따로 시간을 빼서 유튜브 영상 보기가 힘들어서 운동을 하면서 굳이 화면을 보지 않고도 다 이해되는 수준까지 되어서 이런 식으로 다른 스케줄에 추가해서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새벽 00시부터는 그날의 경제 뉴스 500개 정도를 읽습니다. 경제 뉴스를 읽어서 제가 이제 어떤 상황인지를 제가 파악을 하려고 하고 있고 뭐 매일경제, 한국경제 제가 다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효율적인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피들리라는 툴을 사용해서 여기 공간으로 모든 뉴스를 다 이쪽에 들어오게 해놓고 제가 좋아하는 투자 블로거들 글도 이쪽에 다 들어오게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하루에 하는 것들이 정말 많다 보니까 제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도구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공부해 나가면서 앞으로 어떤 자산이 오를지 예측을 하고 미리 대응을 하는 것을 반복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거는 올해 1월 초에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한 릴스인데 2024년에는 국채, 비트코인, 금, 중소형주가 좋을 것이라 예상을 했는데 미국채 빼고는 모든 자산이 다 크게 올라서 저의 자산도 증가를 한 해가 되었습니다. 물론 저의 예측이다 모두 맞을 거라는 생각 안 하고 그것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확률 반반 게임이 아니라 7대3이 되어도 나의 투자 자산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을 주목하고 공부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이쯤 오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아니 도대체 하루에 12시간씩 회사에서 일하는 스크루지는 투자 공부와 5가지의 N잡을 어떻게 하루에 다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불필요하게 낭비하고 있는 시간을 다 모으면 누구나 다 몇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매일 여러분의 통장에 86,400달러, 원화로 약 1억이 들어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너무 행복하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죠. 네. 그런데 매일 00시가 되면 남은 돈은 사라지고 다시 다음날 똑같은 86,400달러가 채워지는데 언제까지 채워질지는 모릅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이 돈을 최대한 다 쓰려고 매우 노력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에게는 매일 86,400초가 주어집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말이죠. 하지만 죽게 되면 이 86,400초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루에 나한테 주어진 86,400초를 최선을 다해 쓰고 계신가요? 우리가 돈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시간도 마찬가지로 허투루 사용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준비한 강의는 끝났고요. 이제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이신 저희 회사 대표님을 모시고 앞으로의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에 저는 여기서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테크는 스크루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